안녕하세요. 조아TV입니다. 오늘은 reptilian illuminati 제2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복잡한 현대 인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 체계 중에서 젊은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수용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세계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세계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인데, 이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reptilian illuminati 단일 정보 세계 음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는 reptilian 종족, 외계인 종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지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층부에는 reptilian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reptilian은 우리 이런 인간이 아니라 파충류 종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충류 외계인이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미국 드라마 V에 나왔듯이 이렇게 여기 다이애나 같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안에는 뱀 파충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렇게 겉모습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알맹이는 reptilian이라고 하는 거죠. 이 reptilian이 형상변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몸을 바꿔서, 얼굴이나 몸을 바꿔서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reptilian들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를, 특히 이제 현대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이 지구로 들어와서 UFO를 통해서, UFO를 타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들어온 거니까 들어와서 우수한 과학기술적인 거를 사용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그거를 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현대 과학기술하고 이렇게 또 연관이 돼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류를 한 77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줄여나가려고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대학살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한 엄청난 뭐 종말적 어떤 그런 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냐, 이게 과연 진실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데서 투영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여러가지 진실들이 사실은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얘기를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은, 이 reptilian 외계인들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출현한 게 최근에 출현한 게 아니라, 원래 초고대 문명 시절부터 이 존재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초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는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니 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일단은 신들의 전차, 또 다음에 신들의 귀환, 이런 여러 가지 저서들을 통해서 고대 문명의 신들은 외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의 신들 또는 고대 문명의 신들. 우리가 초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원전 4000년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 전, 그게 보통 이제 수메르 문명,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인더스, 황하강 문명, 이렇게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더 꼽으면 마야 문명까지 하면 한 5대 문명 정도권으로 뽑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게 수메르 문명이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이 보통 기원전 3000에서 4000년 정도로 보니까, 지금부터 한 5, 6천년 전의 문명. 이거는 고대 문명에 속하는 거고, 이 고대 문명의 이전에도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그 문명은 초고대 문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라진 그 문명으로서 그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초고대 문명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니켄이라는 분은 그런 초고대 문명 때부터 이 외계인들은 그 지구의 그 인류 문명 발전 과정에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했고, 또 사실은 주도를 했다고 하는 거. 초고대 문명은 이 외계인들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주도한 초고대 문명의 토대 위에서 인류 문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고대 문명이나 고대 문명 당시에는 그 외계인들에 비해서 인류가 상당히 지적이거나 육체적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신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존재들의 고대 그 신화들, 각종 신화들이나 성경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등장하는 그 신들은 사실은 그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환인이나 환웅도 외계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환인과 환웅이 그럼 또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환인과 환웅도 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이다, 그래서 외계인들을 신으로 모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신으로 섬겼던 이 외계인들이 바로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었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주류였고, 인류는 그냥 거기 하나의 그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을 건설하는데 하부적인 역할을 담당한 일종의 그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 건설자들은 외계인, 외계종족,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외계종족. 그때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의 건설자라고 할 때, 이 건설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건축물들. 고대 건축물들은 이제는 석조 건축물들이 주로 거대 건축물들은 석조 건축물들이잖아요. 돌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로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해서 이렇게 거대 그 건축물들을 만드는 거를 주도를 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의 기술로는 그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게 된 거 보니까 분명히 외계 종족의 그 과학기술적인 그 힘을 이용해서 이들이 만든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건축업자들이 되는 건 한마디로 건축업자들인데, 건축업자가 뭐야?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기초에서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유석공조합이라는 의미예요. 자유석공조합. 그래서 여기 프리라는 게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자유, 메이슨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석공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석공. 이게 건축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석공조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금방 눈치를 채셨겠죠. 자, 그래서 이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 또 그들을 이어서 토대 위에서 발전한 조직이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건축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피라밋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원류는 피라밋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피라미드 건축자가 바로 프리메이슨, 자유석공조합 그렇게 된다는. 거기가 뿌리에 피라밋을 만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 건축업자가 나가서 꼭 뭐 이렇게 돌을 캐고 쪼개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뭐 건설회사 사장이라든가 뭐 직원으로 이렇게 펜대 굴리는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름만 석공이라는 개념을 쓴 거지 실제로 나가서 뭐 이렇게 석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피라미드 피라미드라는 그 고대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그 건설이 되게끔 추진했던 그 존재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자유석공조합, 프리메이슨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원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나중에 더 깊이 진짜 프리메이슨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면 데니켄이라는 양반은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의 그 신들은 외계인들이고, 이 외계인들이 사실은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을 건설한 존재들이고, 이 존재들에 의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거대 건축물들은 이 존재들이 다 건설을 한 것이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데니켄의 이런 이론을 좀 더 아주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이제는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제카리아 시친은 자신의 지구 연대기 시리즈라는 그 저서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는데, 발간을 하면서 자신이 구상한 그 세계관, 이 바로 외계인에 의해서 인류의 그 초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이 건설되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 의해서 인간도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대 기록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도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간 창조와 대홍수 사건도 외계인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다. 근데 고대 문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존재들도 바로 외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는 나가는 거죠. 더 할 때에 이 양반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분이 그 참고로 삼았던 주요 텍스트로 삼았던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되는 걸 이제 텍스트를 증거로 삼는데, 그것이 바로 수메르 점토판 기록들을 자기가 이 양반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이 수메르 그 점토판에는 아카드라든가 엘라머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서령 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점토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점토판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거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거는 이집트에서 주로 사용한 거고,
뭐 우리 저 동양권에 뭐 종이 나온 건 또 그 훨씬 나중이잖아요. 그 전에는 주로 그 여기 이 지역에서는 그 수메르에서는 점토판, 진흙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진흙판은 이렇게 여러분의 진흙판에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끝이 뾰족한 그 뭐 그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그 글씨를 쓰는 그런 형태의 문자가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치적으로. 그런 걸 이제 서령 문자라고 하는 거죠, 서령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는 문자니까 뾰족뾰족하게 파이니까 서령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령 문자가 주로 그 아카드라든가 엘라머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대 아카드나 엘라머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 어렵죠, 엄청. 근데 이 점토파 서령 문자 해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독을 또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점토판이 뭐 완본이 다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점토판이 그 진흙판이잖아요. 그 던지면 그냥 깨지는 거 아닙니까? 딱딱해져도 이제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깨지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깨진 부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점토판 기록이 뭐 기원전 4000년에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 뭐 3000년, 2000년, 1000년 뭐 이런 식으로, 1000년은 아니겠죠. 한 2000년 전까지는 그 점토판 쓰니까 그게 그 내려오는 과정에 사람들의 사고가 막 달라지고 막 하는 거니까 막 복잡하게 이게 얽히면서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뭐야, 그 나머지는 뭘로 메꿔야 돼? 상상력으로 메꿔야 돼,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서령 문자 판이 이렇게 쭉 그리 가다가 우리가 쭉 끊어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나가서 사라져 버렸어. 그 다음 글귀가 모르겠어. 그 다음 또 가다 보니까 또 몇 개 글자가 또 나오고 또 나머지 없어. 그리고 그 틈새를 상상력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 양반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으로 메꿔가지고 이 서령 문자를 해독하면서 그 상상력으로 나름대로 메꾸고 해서 그 이론 체계를 구성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책으로 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상상력적인 산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입장에 의해서 그렇게 그 기록에 대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제카리아 시신이라는 사람이 그 수메르 점토판 기록, 그런데 그 점토판 기록들 내용이 대개는 많은 내용이 신화적인 내용이들, 신화.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그 상상력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한마디로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이 외계인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인류를 어떻게 창조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력으로 메꿔야 된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출처의 그 점토판 서로 그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막 충돌하는 것들을 합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책들의 근거를 해서 굉장히,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 구조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야.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알아보면, 이분은 1920년에 탄생해서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원래 아제르바이잔 태생의 그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국적이 이제 바꿨는데, 제카리아 시친은 이제는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카리아 고대 우주 비행사설에 근거해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한 책들의 저자다. 그는 고대 수메르 문명이 해왕성 너머에 있는 니비루라고 불리는 행성의 외계 종족 아눈나키에 의해서 전파되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니비루라는 행성이 바로 12번째 행성이다라고 그러지. 우리 태양계에 12번째 행성이 있는데 왜 니비루라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책을 여기 제카리아 시친의 그 책들이 이게 다 책들인데 여기 보면은 12번째 행성 요 책이 이제 발간돼 나오면서 이 주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니비루라고 합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이 해왕성 바깥에 니비루라는 행성이 있어가지고 그 행성이 3600년마다 한 번씩 그 지구 근처로 오면서 지구의 어떤 그런 커다란 변화를 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니비루라는 행성에 이 아누나키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reptilian 이 외계인 종족을 아누나키라고 이름을 일단 줬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아누나키는 reptilian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냥 아누나키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eptilian과는 사실은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reptilian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아누나키라고 불렀다. 아누나키. 근데 아누나키가 reptilian이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 양반이 주장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누나키가 어느 순간에 reptilian으로 바뀌었어요. 자,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는 이제는 제가 설명을 이제는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할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reptilian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아누나키라고 이렇게 불렀어. 이제 왜냐면 수메르 신화에는 아누나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누나키가 그 니비루 행성에 있어서 이런 아누나키가 이렇게 고대 문명을 만들고 인간도 창조하고 대홍수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수메르 신화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카리아 시친도 사실은 수메르 신화를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볼 때 이 자기 내용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히 벙찐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야. 그때 당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현실에 있는 과학자들이 유사과학 또는 유사 역사학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위키나 뭐 이런 내용 여기 들어보면은, 여기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카리아 시친은 유대계 미국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자랐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와 세머 등을 익혔다. 그리고 구약과 근동의 역사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와 세머를 익히고 또 그 이전에 나아가서 아카드와 엘라모 같은 걸 이제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익히는 거죠.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참고로 이 분야의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에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죠. 모르는데 뭐라고 뭐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비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근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고대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메르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의 해석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서 태양계에 알려지지 않은 12번째 행성, 그게 바로 니비루, 그 니비루로부터 지구로 문명이 이식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학계와 종교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그의 책들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허구, SF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모든 의문을 일거에 해소하는 역사 이론이다라고 또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의 책이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막 발간이 돼 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특히 기존의 2세계를 해석하는 뭐 종교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분야에서 별로 마음에 충족이 안 됐던 분들은 이 양반이 내놓은 이 가설책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뭐예요? 아누나키가 reptilia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그 엄청난 책들을 써내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확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백그라운드로서 작용하고 있는 우리 문명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에 의해서 인류의 그 고대 문명과 초고대 문명이 만들어졌고, 제카레시치는 더 나아가서 바로 수메르 신화, 우리가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수메르 신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분은 인간 창조도 그 외계인 신들이 했고, 그리고 대홍수 사건도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전개를 해 나갈 때 백그라운드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그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그 발전 과정과 여러 가지 그 사조와 또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그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엘이라는 원래 클로드 보리롱인가 이름이 클로드 보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이 양반이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1975년에 그 스위스에서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 인류는 그 외계인들이 창조를 했다. 뭘로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그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엘리안 무브먼트. 그러니까 저 우리 먼 지구 우주에 그 한마디로 야외족이라고 했더니 이게 성경에 바탕을 둔 겁니다. 성경에 이제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이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인데, 그 엘로힘이 그 인류를 창조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외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류 창조 외계인. 근데 그게 바로 인류 창조를 하는 거다. 유전공학으로 창조하다. 유전공학.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내가 엘로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족을 만났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외계 종족이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건 외계 종족이라는 외계 종족인데, 이 외계 종족을 이끄는 수장이 누구냐면은 야외가 한마디로 여기에 뭐 황제 비슷한 거죠. 총사령관, 황제 비슷한 개념인데, 총수다. 그러니까 야외가 여기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엘로힘들의 우두머리인데, 여기서 이들이 창조를 해가지고 지구에다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했는데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엘로힘 외계 종족을 만나서. 그런데 그들이 창조만 해놓고 간 게 아니고 먼 우주에서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지구를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평생의 데이터들을 계속 완전 엄청난 양자 컴퓨터 슈퍼컴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대로 산 사람들은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니까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기억을 한마디로 데이터 저장한다. 저장해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새로 또 유전공학으로 신체 구성하고 데이터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다라고네.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다가 이제는 죽었어요. 죽으면은 이 사람이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전자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집을 다 한답니다. 다 해서, 그럼 이 유전광학으로 또 만들어.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을 만들어. 바디를 만들어서 그 기억을, 그 데이터를 다시 주입하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영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가모니라든가 뭐 이렇게 예수라든가 공자 같은 존재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가 돼가지고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인류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몇 번 들어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딱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고 나서 야, 이거 참 재밌는 이론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에. 재밌는 이론만. 이런 이론에 사람이 좀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지만은 저는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라일리안 무브먼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도 이런 뭐 지부들이 설치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저는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칭찬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여기에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라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외계인에 의해서 인간이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고 하는 그런 썰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의 당시에 우리 인류의 그 과학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제카리아 시친이 여기 아누나키들이 인류를 창조할 때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아누나키가 있는데 아누나키가 50명 정도가 있어요. 아누나키 중에 이제 이거 큰 신이 있고 작은 신들이 있는데 아누나키의 큰 신이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급이 바로 엔닐 엔키가 있어요. 엔키가 있는데, 이 엔키가 창조했대. 엔키가 지식의 신이거든요. 엔키가 지식의 신인데, 이 수메르 신화 내용을 보면은 엔키라는 신에 의해서 인류가 창조가 됩니다. 실제로 엔키의 주도로, 그러니까 엔키가 책임자가 되는 거죠. 인류 창조 책임자. 그러니까 유전공학 최고 박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키 주도로 인류 창조 작업이 실제로 그 수메르 신화에 나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유전공학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는 엔키가, 그럼 엔키가 그러면 유전공학으로 인류를 창조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전공학으로 인류 창조? 엔키가 원래 이 아누나키 외계인이니까 원래 니비루 행성에서 왔으니까 이 존재들이 인류를 창조했다. 그런데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저 먼 우주에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뭐야? 그 먼 우주에 있는 그 종족을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총저기를 우두머리를 뭐 야외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면서 이 주장을 펴나갔지만은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12번째 행성으로 계속 돌면서 니브루에 있으면서 지금 지구의 역사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한 이후에도. 그렇죠. 그런 개념이니까, 자, 이 두 개의 이론이 이게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외계인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때 많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그때 이때의 우리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복제양 돌리로 굉장히 저기 하던 시절이었어. 이때가 유전공학 저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복제양 돌리를 만들기까지 양을 복제양 돌리라고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동물 복제한다는 거, 동물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기관들이, 연구기관들이 많이 하나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유전공학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6년 7월 5일에 영국 에든버러대 졸로슐린 연구소에서 태어난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 복제양 돌리가 양 첫 번째 복제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지만 복제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전공학으로 이렇게 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학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때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과학도였지만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야, 과연 이게 복제가 된단 말이야. 엄청난 일이네. 우리가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복제 기술은 뭐냐면 체세포 복제 기술을 쓰는 거죠. 자, 체세포 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양을 100% 닮은 양을 만들어내려면은 일단은 암양의 난자 추출을 해가지고 난자 추출해서 핵을 제거한다.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복제하려는 복제 대상의 체세포를 떼내서 핵을 추출한다. 핵을 추출하는 거죠. 그 핵을 추출한 뒤에 그 핵을 난자 핵 위치에 핵 위치에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에 고정하게 되면 이제는 수정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복제 대상의 체세포를 떼내니까 체세포라는 게 뭐야? 일반 이런 피부세포도 체세포예요. 생체세포 말고 난자 정자 말고. 인간간의 이런 체세포, 몸에 있는 체세포를 떼서 거기 핵을 추출해서 그 핵을 난자핵 위치에 고정하면 그 사람의 DNA가 100%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래 수정란은 남성의 절반 DNA와 여성의 절반 DNA가 합쳐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DNA 전부를 집어넣는 거니까 낭자 핵 그걸 빼내고 그 핵을 넣어버리니까 100%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100% 복제가 되는 거죠. 고정된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암양 자궁에 착상해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는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을 한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이런 방법이 이렇게 성공을 할 때까지가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유전공학으로 이게 인간이 이제 세계 생명 창조자가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었다 이때. 그때 이제 나온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었죠. 이 블레이드 러너를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가 뭐냐면은 SF 영화에 전설로 불리는 영화예요. 이 영화 사실 엄청난 영화예요. 그러니까 SF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성공은 못했지만은 이 블레이드 러너는 많은 SF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 일종의 전설과 같은 영화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블레이드 러너 내용이 사실은 복제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제인간 레플리칸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 이것이 이제 인조인간, 복제인간, 레플리칸트인데 이것이 1982년에
상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1990년에 들어와서 3년인가 1993년인가 저기 상영이 됐고, 미국 쪽에서 1982년도에 상영이 됐던 그땐 성공을 못했고, 점점 가면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서 굉장히 SF의 고전 전설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인류가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어떤 혹성을 개척을 했는데 그 혹성에서 광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그 광물들이 굉장히 고가의 광물이고 엄청난 광물인데 그 사람들이 그 작업을 못 하니까 그 대체로서 복제 인간을 만드는데 이 레플리칸트 수명이 4년이. 근데 인간하고 똑같아. 사람을 복제한 거니까 복제를 해서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레플리칸트가 그 혹성에 만 제한돼서 있어야 되는데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레플리칸트의 일부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살게 되는데 그 레플리칸트를 추적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해리슨 포드가 하는 경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블레이드 런너가 사실은 이 해리슨 포드가 경찰 역할을 해서 그 레플리칸트 복제 인간을 잡아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그때 그 레플리칸트를 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자, 그건 뭐 영화를 직접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19년 블레이드 런너 요걸 이제 2019년 판으로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를 다루는 블레이드 런너가 또 영화로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그 복제 인간, 그럼 이렇게 돌리처럼 이렇게 복제 인간, 이 복제 양 만들듯이 그때 또 뭐가 있어요? 황우석 박사 그 하면서 황우석 박사 그 양반이 소도 복제하고 요즘 개도 복제하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왜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라일리안 무브먼트 얘기. 아이고, 사람도 복제 가능하다. 사람 복제. 그래서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사람을 복제하는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인간 복제 연구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인간 복제를 했다 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엘이라는 이 양반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엘로임 종족의 그 우두머리 야훼의 첫째 아들이고 자기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꼭 보면은 그 중국의 그 태평천국연단을 일으키는 홍수치안도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근데 그런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같은 거 하셨어요. 아무튼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런 분위기들이 일단은 이 주장의 백그라운드로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메테우스 영화가 바로 이 외계인들이 인류를 이때는 뭐냐면 창조한 외계인들을 엔지니어로 부르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외계 유전공학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프로메테우스 내용이잖아요. 그 출발이잖아요, 사실은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 백그라운드에 계속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받쳐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종합을 자꾸 해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이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수메르, 현재 그 점토판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문명 대상으로는 수메르 문명이 지금 그래도 가장 오래된 적이란 말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 근데 수메르 신화를 잘 보면 거기 안에 이미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엔키라는 신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가 됐다는 내용이 그 자세히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홍수 사건도 내용들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 창조라든가 우리가 보통 창조라든가 대홍수 이야기는 보통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이냐면은 원래 이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때 이 지도를 잠깐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라크죠. 이쪽이 이라크고 이쪽이 이란이잖아요. 이쪽 페르시아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바로 수메르입니다. 여기가 수메르인데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진 요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걸 메소포타미아, 요게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수메르라고 하는 거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끝에는 페르시아만과 맞닿아 있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를 수메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고, 지금 이라크 그 바그다드 옆으로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처음에 이 아눈나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눈나키라는 의미 자체가 아눈나키에서 아누라는 게 하늘이고 키라는 게 땅이라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건데 아눈나키 이것을 그냥 총칭적으로 그냥 이 외계인 종족의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때에 이 아눈나키들이 그 아눈나키들 중에서 엔키와 엔릴, 특히 엔키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구상에 처음 그 도시를 건설한 존재가 바로 엔키라는 신이 건설을 했어요. 엔키. 이 엔키가 첫 도시 에리두를 건설하는데 에리두 첫 도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하면서 첫 도시 건설을 여기 에리두라고 보이십니까? 요 에리두. 요게 바로 에리두에다 요 에리두에 이렇게 건설한 거예요. 첫 도시를.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들이 그 처음으로 엔키가 주도를 해서 이 지구로 들어와서 첫 도시를 에리두를 건설했는데 그 위치가 여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에리두 옆에 잘 보면 우루라고 있어. 우루. 아, 우루? 이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그 믿음의 종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여기가 우루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몇 년 된 사람이냐면 BC 2300년 정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때 수메르 문명하고 같이 있었던 그 존재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여기에 있었고 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우루에서 요 도시에서. 그런데 이 에리두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우루를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하란으로 갑니다. 여기 하란이라고 여기서 시리아 쪽에 지금 시리아 여기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상당히 위세를 펼칩니다. 여기 하란에 가서. 근데 하란이 바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루, 하란 여기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이집트로 넘어갔잖아요. 이집트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넘어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루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란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여기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수메르 문명이 그 토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메르 신화에 이미 그 인간 창조와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 얘기라든가 그 대홍수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수메르 그 신화의 바탕을 둬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은 이런 제카리아 시신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그 기존의 기독교나 그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이건 뭐 기독교도 다 뻥이고 이슬람교도 뻥, 유대교도 다 뻥이야. 그래서 수메르 이게 진짜야. 제카리아 시찬 얘기가 진짜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문제가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키의 인간 창조 대홍수 얘기 진행을 하면서 더 다음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